올봄에 결혼해서 한참 깨가 쏟아져야 할 새댁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이 결혼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 하나를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짜여진 사기극이라는 것이었어요. 결혼 생활 시작과 동시에 저만 모르는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남편은 저를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굳이 본심을 숨기려는 노력도 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남편과 시댁은 정확히 2년 후에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전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까지 그 사실은 저에게는 완벽한 비밀이었고 혼인신고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연한 일이라는 듯 남편이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집 전세금 엄마 아빠한테 빌린 거라서 2년 계약 끝나면 갚아야 해. 집 구할 돈 없으니까 그때 되면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 싫으면 너가 알아서 집 구해 오던지. 지금 신혼집으로 구한 아파트가 전세 2억이 조금 넘는데 은행에서 대출받기 싫다고 우기더니 시부모님이 선뜻 지원해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2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때는 무작정 감사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딱 2년만 빌려주신다는 이야기였고 그 뒤론 도로 가져가신다네요. 물론 빌려준 돈 받아가는 건 돈 빌려준 사람 마음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와 남편은 직장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댁을 가려면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적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또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15분 20분 정도 들어가야 하는 작은 동네까지 가야 합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에 내려서도 10분 이상은 또 걸어서 산길을 올라가야 겨우 시부모가 살고 계시는 2층짜리 전원주택이 나오죠. 1층에는 시부모가 쓰는 큰 안방과 주방 거실이 있고 2층에는 결혼 전에 남편이 쓰던 큰 방 하나와 작은 방 2개가 있는 집입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전원주택에서 살기 시작한 지 5년 정도 되셨고 집도 비교적 새 집이라 사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고 공기 좋고 한적한 예쁜 집입니다. 언젠가 제가 나이 먹으면 그런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쁜 집이라도 신혼부터 어떻게 시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남편과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한참 결혼 이야기가 서로 오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 시댁에서 같이 살면 어떨 것 같냐고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침 신우도 저희보다 2년 먼저 시집을 가버려서 시댁에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원래대로 1층을 사용하고 저희 2사람이 2층 전체를 쓸 수 있다면서 시댁 들어가서 살자 하더라고요. 부부 침실을 제외하고도 방이 2개가 남는데 각자 하나씩 작업실로 꾸미면 도시에서 훨씬 비싼 돈 주고 사는 집보다 나을 거라면서 아무리 합가해서 같이 산다 하더라도 시부모님은 공과 사가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집살이 같은 불편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요. 저는 생각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 이야기 듣자마자 거절했어요. 시부모님이 60대 초반이신데 아직도 직장 다니셔도 될 만큼 건강하십니다.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더 사실 분들인데 굳이 벌써부터 같이 살 이유가 있나 싶어요. 남편이 결혼 전 모아놓았던 돈도 5천만 원가량 있었고 저희 2사람 모두 직장도 멀쩡한 곳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못 받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합가 제의를 단칼에 거절하고 그 뒤로는 결혼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합가 이야기 비슷한 것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저희 집 구할 때 남편 돈 5천 빼고 모자란 건 전부 시부모님이 지원해 주셨으니 아마 1억 7천에서 8천 정도 해주셨을 것 같더라고요. 절대 적은 돈 아니고 당시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은행에서 전세 대출 받고 우리가 맞벌이 하면서 같이 갚아나가는 그림을 상상했었는데 남편이 요즘 은행 이자가 점점 높아진다면서 절대 대출은 안 받겠다고 펄펄 뛰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자기들이 전세금 지원해줬다고 해서 혼수 더해오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편하게 받아서 쓰라 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줄로만 알았죠. 조금 오래된 아파트긴 해도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고 남편과 제 회사에서 출퇴근하기 편한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신혼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비록 제 집은 아니라 전세였지만 계약을 계속 연장해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고 집을 채우는 혼수도 4천만 원 정도 사용해서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을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것들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갑자기 2년 뒤엔 무조건 시부모님 돈을 돌려줘야 한다면서 남편은 대출받을 생각 없으니 시댁 들어가서 합가를 할지 아니면 제가 모자란 전세금 2억 정도를 마련해 오던지 알아서 선택하라더라고요. 말이 선택이지 2년 안에 제가 2억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냥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고 이야기해봐도 자기는 대출받을 생각 전혀 없고 받고 싶으면 제 명의로 받아서 저 혼자 갚으랍니다. 이게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처음부터 저를 기만하고 시부모와 합가시켜서 같이 살게 할 계획으로 시작된 사기 결혼이다 싶었어요. 정말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100번 양보해서 시댁 들어가서 합가한다고 치면 일단 출퇴근 시간 자체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1시간 가까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하고 지금 집은 그냥 걸어 나가면 바로 지하철 탈 수 있는데 시댁에서는 언덕을 한참 걸어 내려가야 마을버스 정류장이 나오고 거기에서 버스 타고 20분 정도는 가야 지하철역이 나오는 곳이에요. 저나 남편이나 회사로 차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 젊은 나이에 시골 전원주택 들어가서 어떻게 살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 내려놓고 편하게 쉬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시부모와 함께 살다 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시부모 아침밥도 차려야 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상도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에도 마음 놓고 늦잠을 잘 수도 없고 단독주택이니 이것저것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당 관리도 해야 하고 텃밭도 같이 가꿔야 하고 한 집에서 살다 보니 피할 수도 없이 하루 종일 시부모님을 챙겨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2년이면 아직 신혼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제가 시부모 집에 들어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남편에게 합가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라면 모를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우리끼리 살 생각을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돈 갚고 나서 상황이 정 어려워지면 내가 내 명의로 전세 대출이라도 받을 테니까 나 혼자 갚으라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부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보자고 했죠. 누가 봐도 정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냥 무조건 싫답니다. 대출 받는다는 건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으니까 만약 제가 대출 받고 싶으면 제 월급에서 알아서 갚으래요. 남편 월급은 자기가 알아서 쓸 거고 그 월급 모아서 집 살 생각도 없고 그냥 좋은 차 사고 즐기면서 살 거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다 알아서 하랍니다. 아니, 우리도 애 낳고 살려면 언젠간 집을 사야지. 계속 전세 살다가 진짜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살 생각이야?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봐도 남편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금까지 35년 넘는 시간 동안 자기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고 오히려 굳이 큰돈 들여서 따로 사는 걸 고집하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답니다. 신우는 시부모 재산에 관심도 없으니 시부모 모시고 같이 살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 집을 물려받아서 쭉 살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주변이 경치 좋고 조용한 곳이지만 아이 학원 하나 보내려고 해도 차로 멀리까지 나와야 하는데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없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멀리 가야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애 키우면서 살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무리라고 생각을 다시 고쳐먹으라고 설득했지만 제 말은 제대로 들어볼 생각도 안 합니다. 시댁에서 살면 아이 낳았을 때 엄마가 손주도 봐줄 거 아냐? 나중에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당신이 출근길에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결혼은 나를 시부모 집에서 같이 살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시부모 모두 건강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수발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마 저를 그 정도로 생각하고 결혼하자고 한 것 같은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진짜 2년 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면 꼼짝없이 합가하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일단 2년 동안 돈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보자고 했죠. 그때 가서 모자라면 내가 대출을 받던지 할 테니까 지금 두 사람 월급 합치면 600만 원 조금 넘는데
다른 곳에 돈 들어갈 일도 없으니 최소 매달 300만 원 이상씩 적금 넣자고 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모으면 제 예상으로는 8천만 원 가까이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모자란 돈은 제가 전세 대출 받으면 시부모 돈 갚고 나서도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보란 듯이 무시하면서 자기 월급은 한 푼도 저축 안 하고 그냥 다 써버리겠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 정도만 줄 거고 나머지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묻지 말랍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인가? 이럴 거면 지네 부모랑 평생 살 것이지.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인가 싶었어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때 이미 이혼하고 갈라서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겨우 석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에도 창피하고 민망했고 주변 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축의금 받고 결혼했다고 축하받은 지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만약 내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서 친정부모님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제가 혼자서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생각만을 하고 있었으니 이미 남편과 제가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눈앞에 닥친 돈 문제 때문에 현실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금 2억을 제가 모으면 시부모와 합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남편이 저렇게 매몰차게 남일처럼 이야기를 한다지만 내가 어떻게든 5천만 원 정도만 모을 수 있으면 남편도 제 노력을 인정해주고 같이 대출받아서 부부가 함께 대출금을 갚아나가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멍청한 생각이었지만 남편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테니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도 마음을 고쳐먹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제가 전세금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 지 2달째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7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몰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타고 있던 차를 2천만 원 받고 팔아버리고 모자란 돈 5천만 원은 시부모가 빌려주기로 했답니다. 2년 뒤에 지금 저희 집 전세금에 들어있는 남편 돈 5천만 원을 시부모님이 전부 가져가 버리기로 한 조건으로요. 한마디로 남편은 이제 아예 한 푼 없는 개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더 이상 저 혼자 발악하며 돈을 모아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걸 깨달았고 남편과 시부모에게 처음부터 속아서 사기 결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한테 다른 선택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전세 계약 2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 모시고 사는 그 방법밖에는 없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남편이 외제차를 사서 집에 들어온 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서로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면서 싸우고 말았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났고 남편은 그 순간에도 차를 산 거와 시부모 합가 문제는 완전 별개의 일이라며 끝까지 저를 속이려고 들더라고요.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서 공구통에 있는 망치를 꺼내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 머리통에 한 방 먹이고 싶지만 뉴스 일면에 나오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외제차 유리창과 백미러를 망치로 때려 부숴버렸어요. 당연히 남편은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며 옆에서 떠다니는 바람에 제가 주차장 바닥에 완전히 나뒹굴었죠. 그때 시간이 새벽 1시가 조금 넘었는데 경비 아저씨도 카메라를 보셨는지 달려오셨고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도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출동하신 경찰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부부 1인이 둘이서 해결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망치 같은 건 휘두르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건 처음부터 사기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송을 걸어서라도 위자료 받아내고 내가 쓴 혼수 비용도 전부 받아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외제차 수리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각자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고 본격적인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정 싸움으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기 때문에 결국 남편과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장만한 혼수는 전부 저희 친정집으로 가지고 돌아가기로 했고 그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이나 위자료는 남편의 외제차 수리비로 퉁치는 걸로 끝냈어요.
수리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는데 그만하면 저도 위자료 받은 셈 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서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 한 가지를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당신이랑 당신 부모는 이렇게 할 계획이었냐고요. 2년 뒤에 합가해서 같이 사는 것이 목적이었냐고 물었더니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다 대답을 하더군요. 시골에서 나이 든 두 분만 사시는 게 불안했고 시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도 하고 나중에 부모님 아프시면 병수발도 같이 들어주길 바랬다네요.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아마 제가 끝까지 싸울 생각하지 않고 2년 전세 살다가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사 도우미 노릇하는 줄도 모르고 경치 좋은 전원주택에 산다면서 좋아했겠죠. 아마도 제가 정말 친정에도 돈이 없고 저 혼자 벌어서 먹고 살 능력도 없었다면 꼼짝없이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을 거예요. 지금은 친정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편하게 대해주셔서 정신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고 있어요. 1년은커녕 반년도 제대로 못 살고 이혼하게 되어서 정말 주변 사람들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닙니다. 다들 제 속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전 남편이 너무했다며 위로를 해주시지만 그래도 창피하고 민망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요즘 이혼이 별다른 흠이 아니라지만 반년도 못 살고 이혼한 건 좀 심하다 싶네요. 가끔 밤에 누워서 내가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 모시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하곤 하는데 아마 제 성격에 화병으로 쓰러졌을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후 이혼할 때까지 시부모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 한 적은 없었는데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는 음흉한 사람들이라 절대로 같이 살기 싫었어요. 어떤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시부모 모시고 살게 될지는 몰라도 정말 저는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시댁에서 집 얻어준다고 넙죽 받기 전에 한 번 더 알아보고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